인도네시아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KF-21 개발 분납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팔 전투기 도입마저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신속하게 납기일에 맞춰 무기를 보내주는 국가는 전 세계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라팔 전투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납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1980년부터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며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랬던 라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라팔을 구매한 데 이어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도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프랑스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전투기 인도 날짜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팔 전투기 인도가 늦어지자 급하게 공군력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고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들입니다. 이런 중고 전투기를 사려고 9,375억 원이나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한 의원이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이제로 전투기 사업이 엮이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꿈에는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선은 국방장관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중고 전투기 시장이나 기웃거리며 바가지를 쓰고 있다니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국방장관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고 전투기를 긁어모으던 프라보워 장관은 결국 건드려선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요미우리는 일본이 중고 엔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F-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자기기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쓸모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F-15 전투기 약 100대에 탑재된 엔진을 외국에 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F-15 중고 엔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15에 2개씩 달린 중고 엔진은 F-15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투기와 훈련기 엔진, 정비 교육 장비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어기면서까지 방위장비 및 살상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변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허물고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 지난해 반격 능력을 되찾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열린여당인 공명당을 힘을 빌어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고 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재난구제, 수송, 경계 및 감시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일본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종류 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살상 무기의 일부 부품만 수출하는 규정을 만드는 꼼수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허무는 첫 번째 대상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이 사용하지 않는 F-15 전투기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마음대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 엔진을 파는 방안은 일본 언론들 사이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도쿄신문은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이 일본의 평화국가 지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체 일본의 중고 엔진을 사다가 무얼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엔진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겁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PT 인포글로벌사는 4.5세대 쌍발전투기 A-22 시카탄 모겁을 공개했습니다. 외형이 마치 한국에서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자형, 복자형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길이가 12.5m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데 쌍발 엔진, 무언가 어설프고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로 KF-21의 인도네시아형 IF-21을 현지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 I-22 시카탄 모겁에 일본에서 구입하려는 중고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구형 전투기 엔진을 분해해서 엔진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의미 없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팔을 넘보고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는 등 헛짓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제때에 보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해서는 안 될 실언까지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마저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라매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KF-21 보라매는 최종 시제기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어떻든 한국은 묵묵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시연비행을 꾸준히 시행했고 얼마 전 6번째 시제기도 시연비행에 성공해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차일피일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폴란드가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폴란드의 조종사들은 단체로 입국해 한국 교관들로부터 FA-50 조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기로 폴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50 비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나라 조종사들이 함께 시험 비행하며 우위를 다지고 한국과 폴란드가 급격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프라보어는 부랴부랴 한국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분담금을 내겠으니 KF-21 사업에 계속 끼워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서 말한 것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 듯 산토 다르모스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역시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석해 KF-21 보라매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양국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관련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은 물론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힐 만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었던 UAE가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고 인도네시아 대신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 서면을 통해 전달한 것인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UAE의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에서 KF-21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UAE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러내왔었지만 직접 한국의 개발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UAE에서는 서한의 KF-21 사업 협력을 직접적으로 표기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서한에서 KF-21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투자분을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2월까지 1조 2,7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냈어야 했지만 그동안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까지도 8천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최대한 인도네시아의 편의를 봐주며 현금이 아닌 팜유와 같은 천연자원으로 대금 지불을 받을 위안까지 전달해뒀지만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겨왔었죠. 그런데 이제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한국에 합류할 의사를 밝히며 이제 완전히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케이프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 더 이상 남아있는 대안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동에 대한 F-35 판매를 거부하고 UAE가 참여했던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75 체크메이트 개발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남은 선택지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의 케이프21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UAE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우리 측의 UAE가 협력 의사를 전해온 만큼 3국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오는 10월 UAE 대통령인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한국과 UAE의 새로운 방산 협력을 기대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들고 올 줄은 몰랐는데요. 인니는 이제 와서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완전히 물로 보고 있었던 한국이 정말로 자기들을 내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이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인니는 한국이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란 파트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가르타에는 폴란드의 국방장비 구매 야망이 인도네시아의 이름을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7년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로 전 세계 무기 거래량에서의 비율로 따져도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 대부분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무기를 사고 싶은 폴란드의 야망과 되도록 많은 무기를 팔고 싶은 한국의 야망이 맞물려서 양국 모두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기현상을 일으켰죠. 폴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강 지상군을 보유한 나라로 발돋움했고 한국은 작년 기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에 올해는 4위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의 협력은 대세를 바꾸고 있는데도 인니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한국 방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실제로 인니가 한국 방산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존재감이 옅을 시절에도 고객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들과는 물론 지금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인니만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원래는 인니가 가장 많은 한국 무기를 사갔던 동남아 국가였고 한국은 이 점을 높이 사서 케이프21 개발 프로젝트에도 초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러놓고 보니 인니는 한국에 자기들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인지 살살 눈치를 보면서 계약상의 의무는 내팽개친 채 이득만 챙겨가려고 했죠. 본색이 드러난 셈인데요. 다행히 인니가 이렇게 나와도 한국은 잃을 게 딱히 없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하지만 상해버린 감정은 돌이킬 방도가 없죠. 한국은 사실상 인니의 기여 없이 혼자서 케이프21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이를 본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떠안고 있는 인니라는 불량 파트너는 그런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돈 안 내는 인니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인니를 쫓아낼 계획을 거론하기 시작하자 이제야 인니는 위기감을 느끼고 저런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방사청 대변인이 지난 9월 1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케이프21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인도네시아 측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슬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한국은 인니가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인니를 내칠 수도 있습니다. 인니에게 남겨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케이프21이 양산되어야 하는데 인니와 계약한 물량을 생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게
KF-21 관련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익히 알려진 대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4월에 공식적으로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죠. 자기들이 직접 계획까지 세워서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미납분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KF-21 블락 2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MSPO에서도 폴란드는 KAI를 정식 초청하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KAI 부스에 전시된 KF-21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4월 처음으로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였을 당시보다 지금 시점이 폴란드는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생각보다 훨씬 시원찮은 속도로 진행되자 진지하게 우크라이나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영토를 내주고 전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노릴 만한 곳은 뻔할 뻔자입니다. 폴란드는 만일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의 공군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답은 오직 KF-21에만 있죠. 인니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폴란드는 머지않아서 KF-21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니와는 달리 절박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죠. 한편 KF-21을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있으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들어 군비 확충에 혈안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방비를 아끼지 않는 국가에 가장 먼저 꼽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국방비 지출액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를 기록하던 나라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도 무려 8.8%입니다. 압도적인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차고 넘치는 투자를 군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다른 군사 강국들과 마찬가지로 사우디 역시 공군 전력의 현대화에 밀려나지 않게 최신화된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세대를 과감하게 뛰어넘고 지금도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고 둘러보고 있죠. 그런데 현재 서방에서 실체가 갖춰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몇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NGAD 사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파트너를 구할 필요가 딱히 없고 아무래도 미국이 사우디를 경계하기도 해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합작하는 FCAS 사업은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는 동해 스페인만이 사업을 유지시키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죠.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합작하고 있는 GCAP 사업은 막 시작되긴 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사우디는 그래서 이쪽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물론 상당한 재정적 기여입니다. 물주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초를 쳤습니다. 일본은 이 이상 개발국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개발국 각자의 요구 성능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이 늦어질 것을 일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성장을 경계해 무슨 일이 있어도 2035년까지는 차세대 전투기를 띄울 작정인 일본은 사우디의 참여가 이 계획을 지연시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면 사우디가 눈길을 돌릴 만한 사업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KF-21 블락 3입니다. 꽤나 예전부터 한국 방산은 이런 틈새 시장을 손에 넣으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6세대 개발 사업의 외곽만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사우디와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무기를 거래한 사례도 있어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에 양해하고 있는 영역이 이미 존재하죠. 게다가 UAE가 먼저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사우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일머니까지 손에 넣은 한국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발 비용 문제가 해결되며 KF-21 보라매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블락 3 개량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늦은 후회에 몸서리치는 인니.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고 한국 방산은 더 믿음직한 친구들과 함께 더 큰 시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이 저지른 최악의 사기 행각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는 역대급 안보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중국에서 구매한 전투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추풍낙엽처럼 추락하면서 졸지에 공중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국제 전투기들은
파일럿은 물론 민간인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싼 맛에 중국제 무기 체계를 도입했던 개도국들 발등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중국 불량 무기의 처참한 실태들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뒤통수 맞은 미얀마가 파키스탄에 SOS 들쳤습니다. 약 3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중국제 JF-17-6대에 연달아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긴 건데요. JF-17에 탑재된 중국산 KLJ-7A 레이더는 공개된 스펙과 다르게 탐지 정확도가 절망적일 정도로 형편없다는 게 밝혀졌고, 심지어 공대공 레이더와 무장 체계마저 페이퍼 스펙보다 실제 스펙이 한참이나 모자라 제대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한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또한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기체 하부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추락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320억 원에 팔아치운 것이나 다들었는데요. 더 황당한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1000터부터 2000원짜리 싸구려 장난감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무기체계 도입 계약에 있어 유지보수는 판매국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아무리 감질이 심한 나라, 방산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이 확실한 이상 유지보수의 의무는 절대 어기지 않는데요. 이건 어떤 점입감에 붙었어가 아니라 그게 신뢰의 기본이자 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중국에만큼은 이 당연한 삼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의 기술 결함으로 인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미얀마가 항의하며 유지보수를 요청하자 문자 그대로 무시해버린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도 JF-17 기술 결함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미얀마가 파키스탄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푸시-1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은 공동개발이어도 1998년 핵실험의 여파로 파키스탄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으로 채워진 중국제 전투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덕분인지 가격이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해서 초기 기종 기준 1대당 1,500만 터부터 3,5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F-1601 4,000만 터부터 5,000만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F-16일 대살 돈으로 3대를 사고도 예산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훈련기인 T-52 가격이 2,000만 터부터 2,500만 달러 수준이니 F-1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F-1을 묘격, 지상공격, 대잠전, 항공정찰 등의 모든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니 미얀마도 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성비에 눈이 뒤집혀 F-1을 도입했던 건데요. 이번에도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일단은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 기술진을 대거 초청해 F-1 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포지션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F-1은 FA-52 경쟁 기종으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두 기종 모두 저렴하고 경량화된 다목적 전투기들 표방하고 있는 데다 단발 전투기라는 점까지 비슷한데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A-52 최대 이륙 중량 13.5톤, 무장 탑재량이 5.4톤에 달하는 반면 F-1이 최대 이륙 중량은 12.3톤, 무장 탑재량은 3.6톤에 불과합니다. 추중비 측면에서도 FA-52 F-16에 근접하지만 F-1은 0.95로 비교적 둔한 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FA-50과 F-1 초기형 기준 비교인데다 FA-52 CAS 임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경공격기인 반면 F-1은 고고도 공대지 임무를 주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인 만큼은 두 기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토권 국가라면 FA-50이 훨씬 좋은 선택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FA-50을 도입할 경우 이미 남기부터 유지 보수까지 완벽한 일처리로 신뢰성이 입증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F-1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데다 구소련제 미그기를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중국은 이걸 앞세워 미들급, 하이급 전투기들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개도국을 공략했던 건데요.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한 나라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중국과 군사협력을 맺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론 믿져야 본전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 무기의 뻥 스펙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실 중국 전투기 때문에 미얀마가 골치를 썩은 건 FC1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산 F7 전투기 3대가 연이어 추락하면서 파일럿 2명이 망했고 추락 사고에 휘말려 11세 어린아이가 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F7은 나이지리아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F7NI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한 명의 파일럿이 사했고 바로 지난 2022년 매는 다른 F7이 이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파일럿 한 명이 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이지리아는 사정이 남아서 보유한 F71대 중 7대를 중국으로 보내 수리받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의 숫자들 모두 더해봐야 24대 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체 전력의 약 30%가 기능 고장으로 창고에 처박힌 셈입니다. 이쯤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022년 중국에서 도입한 F-2P 호위함이 엔진 성능의 급격한 저하 등 다수의 기술 결함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또한 중국제 FM-90 대공미사일을 도입했다가 적외선 센서 시스템이 모듈을 일으켜 목표물을 추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FM-90은 미사일 제원만 최대 사정거리 12km에 최대 요격고도는 5km에 달했고 레이더는 최대 17터부터 25km를 추적, 감시할 수 있어야 정상이었는데요. 비슷한 체계인 우리 군의 K-31 천마의 미사일 유효 사거리가 9km, 탐지거리 20km, 추적거리가 16km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얼마나 스펙에 장난질을 쳐놨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FM-90의 적외선 센서 시스템을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외에도 방글라데시는 중국에서 도입한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발생해 중국에 항의했지만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무기의 외적 성능은 주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 강조되는 면이 큰데요. 중국 정부가 군사기술 발전과 군비 증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성능을 일부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중국의 무기 체계를 페이퍼 스펙,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도 꾸준히 중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구매처가 서방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미얀마의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 데다 지난 2021년부터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군부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긴장도를 높인 주범 중 하나이자 인도와 무력 충돌을 불사할 만큼 격렬한 명토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방 국가들이 인권이나 사회의 만전성, 국가의 재정 상태, 정치적 상황 등을 내세우며 까다롭게 굴 때 중국은 일단 돈만 주면 무기를 넘겨주니 자연스럽게 중국산 무기의 수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열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다 보니 어부지리로 중국이 그 빈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할 텐데요.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싼값의 안보를 강화하고 싶은 개도국에 중국을 제외한 대안은 거의 없다라면서도 결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거래에 있어 정치적 상황보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품질,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도입국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지원은 물론 기술 지원부터 교육과 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월등한 건 물론 후발주자로서 대한민국이 내로라 하는 군사 강국들과 어깨들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쌓아온 착실한 신뢰관계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끌어냈고
이제는 미국마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을 걱정하기는 하지만 기술 판매가 아닌 기술 지원인 미상, 도입국이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는 없는 데다 만에 하나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류장만 만들 수 있을 뿐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 지원을 통해 신뢰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일거양득으로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기술 숙련도를 쌓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에 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2012터부터 2016년간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2017터부터 2021년 단 4년 만에 2.8%로 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 4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나 증가하며 3위 25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2.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러니 유럽 방산시장이 경악하며 대한민국 견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전문가들은 전쟁 위협으로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들어간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가장 상식적인 신뢰들 앞세운 대한민국이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대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